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3주차 강의에서는 한국 문호개방 직전 동아시아 정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중국의 문호개방과 국내적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제4주차에서는 한국 문호개방 직전 동아시아 정세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일본의 문호개방과 국내적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전 강의에서 강조했듯이 한국의 문호개방 과정과 이후 대응 방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인접국으로서 한국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져온 중국과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4주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3주차 강의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주차 강의는 전통적인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중국의 공행, 즉 코홍이죠. 중국의 공행 간의 제한된 초기 광동무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광동무역은 영국 산업혁명의 결과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보다 확대된 상품 판매지를 필요로 하는 영국 정부의 정부 간 교섭 요구와 중국 청나라의 중화주의적 입장에 맞서서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더욱이 중국산 차의 수입, 차티죠. 중국산 차의 수입으로 은혜 유출이 심화되고 있었던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무역적인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적 방법이 필요했고 그것이 아편무역, 즉 오피엄 트레이드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청나라의 입장에서는 아편의 특성상 자유로운 무역을 허용할 수 없는 품목이었고 특히 중국 국민이죠. 중국 국민과 사회에 미칠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흠차 대신, 즉 필요할 때 그 일만 담당하는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를 우리가 중국에서 흠차 대신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배경하에서 흠차 대신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임칙서였었는데요. 중심으로 한 청나라 관리와 또 상무관 중심의 영국 관리 간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음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갈등은 영국의 상업제국주의와 중국의 중화주의 간 필연적인 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전환되었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편 전쟁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을 강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아편 전쟁의 배경에 이어서 본격적인 중국 문호 개방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영국과의 전투에서 번번이 청나라군이 패배함으로써 1840년 1월에 천비 가조약, QMP 컨벤션이라고 합니다. 천비 가조약을 시작으로 해서 1841년 6월에 광동협정, 광동 컨벤션, 그리고 1842년 8월에 남경조약, 트리티 오브 난킹이라고 하죠. 그 남경조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1843년 10월에 남경조약 추가조약과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해서 1844년 7월에 미국과 망하조약, 트리티 오브 왕희라고 하는 거죠. 망하조약, 그리고 10월에 프랑스와 황포조약, 트리티 오브 완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포조약을 체결했고 순차적으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등 4개국과 천징조약, 트리티 오브 티엔친이라고 하죠. 그 천진조약, 그리고 1860년 10월에 북경조약, 페이킹 컨벤션을 체결하는 과정까지도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중국이 1869년까지 서양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문호개방을 완료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조약 체결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점점 더 확대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라는 점도 몇 차례 제가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즉 초기 영국과의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의 참여, 마지막으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의 북경 공격에 이르기까지 청나라는 무기력하게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서양 세력의 강력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중국 역사상 수없이 많았던 이민족의 침입 정도로 간주했고 조약의 체결 역시 중국 황제의 시혜, 즉 베풀어 주는 거죠. 중국 황제의 시혜로 생각했다라는 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강화되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영국이 1840년 1월 처음 맺은 천비 가조약의 내용은 홍콩의 할양 이외에 전쟁 배상금이나 대등 교섭권 그리고 공평한 관세 부과 등 주로 무역 부문에 한정되는 것이었습니다. 1841년 6월에 광동협정 역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그러던 것이 1842년 8월에 남경조약에서는 기존의 협정 내용 외에 5개항의 개방과 그 다음에 개방지에서의 외국 영사관 설치가 추가되었고 1843년 10월에 남경조약 추가조약에서는 영사재판권 인정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판에 자국민이 만약에 어떤 일로 연루됐을 때 그 재판은 파견된 영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영사재판권을 인정해달라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중국 하천에 대한 항행권, 그렇죠? 마음 놓고 중국 하천을 조사할 수 있는 중국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항행권을 달라. 그리고 무엇보다 최애국 대우 조항의 삽입이 추가되었습니다. 최애국 대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가 또 그 상대국과 조약을 맺는 경우에 그 이전 것보다 훨씬 좋은 가장 좋은 대우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대우로 만약에 조약을 맺었으면 그 조약을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그런 것이 최애국 대우 조항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으로서 꼭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양 세력의 제국주의적 침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에 영사재판권, 최애국 대우 조항과 함께 불평등 조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취해법권 문제, 그렇죠? 뭐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영사관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는 법이 그 본국의 그러니까 그 주재국의 법에 미치지 않는다는 하는 그런 취해법권 인정의 문제가 1844년 조약에 삽입되었고요. 이러한 핵심 내용들을 완료한 후에 영국을 위시한 서양 세력들은 1858년 천진조약을 통해서 보다 확대된 항구의 개방, 그때 우리가 9개를 더 개방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독교 선교의 자유 등을 조약 내용에 포함시켰고 1860년에 북경조약 역시 천진항의 개방 등을 통해서 보다 확대된 침투 의도를 반영하려 하였다라는 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 청나라는 서구 열강과의 20년에 걸친 대결에서 완전 패배했으며 점차 내용이 강화되어 간 완전 불평등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동적 갈등적 개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문호 개방 과정에서 보이는 서양 국가들 간의 협력 역시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서양 국가들이 처음에 영국이 물론 개방을 시켰지만 나중에 프랑스와 러시아와 미국이 참여하게 되고 더더욱이나 최애국 대우 조항을 통해서 늦게 체결한 쪽에서 더 좋은 조건인 경우에 앞에서 일찍 체결한 쪽의 이익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은 영국과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과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은 나라들이었었는데 불구하고 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개방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협력,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갈등 속의 협력, 협력 속의 갈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역시 주요한 특징이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 내용들인데요. 비록 유럽이나 다른 지역에서의 상호 견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런 상호 견제나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최소한 초기 중국 문호 개방 과정에 있어서는 서양 세력들이 갈등 속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려 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최애국 대우 조항 삽입과 청나라와의 전투에의 공동 대응 뭐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문호 개방 과정과 함께 제3주차 강의의 주요 내용은 문호 개방 과정에 나타난 중국의 취약성과 그 내부 혼란에 대한 국내적 대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1851년부터 1864년까지 대중적 저항운동의 차원에서 전개된 태평천국운동, 타이핑 리베리온이라고 그러죠. 그 태평천국운동과 1861년부터 1895년까지 그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청나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양무운동, 셀프 스트렝트닝 무브먼트라고 하는 양무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태평천국 운동에 관해서는 14년간에 걸쳐 중국의 전 국토를 크게 동요시켜서 대규모의 혁명으로까지 발전된 농민운동이라고 저는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천국의 주요 내용으로서 첫째, 반유교주의적인 태도, 즉 anti confucian 그 attitude라고 하죠. 태도를 표방했고, 두 번째는 평등적인, 불평등적인 신분 질서가 아닌 평등적인 국내 질서관을 지향했고요. 그다음에 셋째, 대외관계에서는 다만 중화주의적 태도를 지속적으로 고수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교에 반하는 반유교적인 태도, 두 번째는 국내 질서관의 차원에서 국내적인 구성원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는 계층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국내 질서관에 대해서는 평등적이었다. 다만 셋째에서는 대외관계 속에서는 중국 중심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태평천국 운동 주도 세력의 중화주의적 태도가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조지 보남에게 보낸 그 태평 홍수전이 보낸 편지 같은 데서 보면 너희가 와서 부탁을 하니 우리가 아량을 베풀어서 상공업을 하게 하고 교육을 하게 하마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 서양 세력, 특히 영국이나 프랑스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소로운 짓이었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서구 열강의 공격을 자초하게 되고요. 결국 1864년에 태평천국 운동은 지도부의 내분과 그 다음에 서구 열강의 지원을 받은 청나라군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 진압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태평천국 운동은 첫째, 중국 전통사회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서구 열강의 침략과 그에 따른 중국 사회의 혼란에 대한 주체적 반응 형태이며, 두 번째는 비록 중화주의적인 태도를 고수해서 당시의 국제적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했지만, 대내적으로는 평등 사상의 전개를 통해서 유교주의적인 권위와 윤리에 도전했던 근대로의 지향성을 내포하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강의의 내용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무운동에 관해서는 강의에서 그 양무운동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국내적인 위기 상황에서 태평천국 운동의 진압에 공을 세웠던 중국 지방의 실력자들인 중국번이라든가, 그다음에 좌종당, 그다음에 리홍장, 그다음에 장지동 등에 의해 주도된 중국 정부 중심의 부국 자강 운동, 국가를 부유하게 하고 스스로 강해지자라는 부국 장가 운동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무운동 발생의 원인으로는 첫 번째, 1860년 이후에 서구 열강의 무력 침략에 대한 위기감 고조, 둘째, 태평천국으로 대표되는 반청,
즉 청나라에 반하는 엔타이 칭이죠. 그래서 청나라의 반청, 반봉건, 엔타이 퓨덜. 그래서 반봉건 투쟁 격화로 인한 청나라 왕조의 위기의식의 고조.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중국 정부와 주요 지식인 및 관리들의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서양 무기 및 과학기술의 우수성 인식.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양무운동 발생 원인이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진행된 양무운동의 추진 방향과 성격에 대해서 양무사상가 장지동의 정의를 인용해서 그것이 중체서용, 즉 중국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서양의 것을 활용한다라는 중체서용 또는 동도서기, 동쪽, 즉 중국이 도가 되고 그다음에 서양 쪽이 기술이 되는 그런 동도서기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양무운동은 중국 사회 전체의 급진적인 변혁이 아닌 중국 전통의 차별적 신분질서라든가 군신질서, 군주와 신하 간의 그 군신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결국 양무운동이라는 것이 청나라 왕조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무운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1861년부터 72년까지 전개된 제1기, 그 다음에 72년부터 85년까지 전개된 제2기, 그리고 85년부터 1895년까지 이어진 제3기로 나누어 강의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 좌종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국번 좌종당이 사망함으로써 주체가 좀 달라지긴 했고 또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1, 2기, 2기, 3기로 제가 나누어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이처럼 30년 이상 진행된 양무운동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의 청일전쟁에서 결국 중국이 패함으로써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은 중국을 부강하게 하고 또 자강하게 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고 언젠가는 치를 수밖에 없었던 소위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다른 여러 서구 열강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키웠어야 되는데 똑같이 나중에 보겠지만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일어난 다음에 1895년까지 약 30년 지난 일본과 그래서 일본은 서구적 근대적 개혁을 이뤘죠. 서구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일본의 30년과 그 다음에 점진적이고 개량적인 소위 기술만을 도입하고자 했던 소위 양무운동의 30년이 대결한 것이 청일전쟁이었었거든요. 결국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함으로써 결국 양무운동은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다른 강의에서 중국의 정치나 중국의 사상을 배울 때 근대사를 배울 때 양무운동 이후에 강윤이라든가 양계초 중심의 변법자강 운동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바로 이러한 양무운동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에 반성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개혁과 그다음에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변법자강 운동이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그 강의의 범위 내에서는 양무운동까지 있기 때문에 양무운동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무운동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첫째, 양무운동가들은 서양의 선진적 과학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섭취해야 할 것으로 인식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양에 대한 중국의 우위를 전제로 한 것, 즉 중화의 충실과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점을 평가했고요. 여기에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오히려 서양의 우위를 그냥 인정하고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만 현재 서양의 우위를 인정하고 언제 따라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대처하는 면이 결여된 그런 한계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무운동은 서구의 강제적인 문화 개방 이후에 사실상 최초의 정부 차원의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한 개혁운동이었다는 가치를 지닌 것이었고 세 번째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중화주의적 질서관을 여전히 고집했지만 서구 세계의 강력함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유교주의적 질서관으로부터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초보적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주차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3주차 강의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주차의 강의 요약이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시공간적인 연계성 그리고 강의 주제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마 지속적으로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